먼저 여기 발표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세 분이나 와주셔가지고 또 저희 지인분들 또 두 분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비트코인의 원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날리고 또 어떤 원리이길래 화폐로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쉽게 풀어드리고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24절기 톡에서 그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한 절기에 저는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24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할게요. 자,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2009년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암호학을 이용해 신뢰받는 제3자 없이 거래하게 해주는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그래서 비트코인이 뭔데? 라는 질문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되게 비싼 디지털 자산이에요. 1비트코인당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2,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의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현재 발행된 양의 총 가치 합은 500조 원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비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획득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또는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거래의 단위입니다. 이게 사실 끝이에요. 근데 더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게 화폐로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가격이 비싸진 걸까? 이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환호하고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치가 생겨난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화폐로서 동작을 할 것인가? 네, 첫 번째 질문, 왜 필요하고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얘기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이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생각을 해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까지 간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비트코인도 2008년에 처음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원리에 좀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가치가 생겨났고 비싸진 걸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 가치가 없었어요. 네, 2008년 10월 논문이 나오고 2009년에 비트코인의 첫 블록체인에서는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블록을, 비트코인의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 2009년 1월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이전에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이중지불 문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고요. 일부 비트코인을 아는 소수의 개발자들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개인 컴퓨터로 채굴을 해보면서 그냥 놀거리 정도로만 여겨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자들끼리 채굴을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거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 채굴자들 사이에서 그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한 비트코인마켓닷컴이라는 거래소가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났고요. 이게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네, 우선 우연치 않게 가격이 생겼는데 여기 이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실제 돈이 붙은 거죠. 실제 가치가 붙은 거죠.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좀 더 큰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라스즐러라는 사람이 2010년 5월에 비트코인 1만 개와 피자 2판을 교환할 사람이 있냐라고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비트코인 1만 개의 가격이 약 $40 정도였는데 이 $40와 피자 2판을 거래하는 실물 거래가 성사가 되었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 1만 개를 지금의 가치로 여기면 생각을 해보면 2,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이 첫 실물 거래가 대단히 큰 파급력을 나타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거래가 생기면서 뭔가 화폐로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실물 거래 이후에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배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기대가 쌓이면은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체의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비트코인의 효과를 본 사람들, 또 여러 개발자들, 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만들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2013년도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예 암호화폐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이미 10개의 암호화폐가 있었다고 하네요. 리플도 그때쯤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 다크웹, 이제 마약이나 총기류를 거래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이 비트코인 사용이 이 좀 안 좋은 시장에서 먼저 활용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저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길래 화폐로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제 주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원리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비트코인 도대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로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우선 먼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행동을 기록을 하고 틀림이 없음을 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시스템에서는 원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기록들을 하고 그 기록들을 은행이 관리하고 기록을 대신 해줍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기록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분산 원장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분산 원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A가 B에게 0.1 비트코인을 보냈다라고 전파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또 누군가가 철수가 영희에게 1 비트코인을 보냈다라고 전파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원장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원장에 기록을 하면서 이 거래를 기록을 하고 화폐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장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 기록들을 블록에 담아서 체인으로 연결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직까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은행 없이 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분산 원장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누구나 장부에 거래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것이다 라는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근데 제가 태원이가 철수한테 무엇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차피 보낼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철수가 갑자기 태원이 지갑에서 영희 지갑으로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비트코인을 함부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어야 됩니다. 나만 내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중 지불 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서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 변경이 불가하여야 합니다. 변경이 된다면은 꼬이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문제는 작업 증명이라는 기술을 통해, 즉 채굴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이 디지털 서명과 작업 증명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해시 함수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저는 여기서 작업 증명과 해시 함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디지털 서명은 단순히 내가 한 기록이다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채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블록체인을 그래도 몇 번 검색해 본 분들이시라면 채굴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채굴이 무엇인가? 채굴하면 뭐 석탄을 깨고 금을 캐고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근데 컴퓨터로 해야 된대요. 문제를 풀어야 된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굴은 단순히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그럼 블록은 어떻게 생성할까 생각을 해보면 작업 증명이라는 것을 통해 블록을 생성을 합니다. 작업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시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사막에서 바늘 찾기가 아니라 사막에서 열쇠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막에서 열쇠를 찾는 사람들만 블록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 있고요. 여기에는 가짜 열쇠와 진짜 열쇠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여러 채굴자가 그 열쇠를 찾기 위해 막 사막을 뒤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거래를 블록에다가 넣고 블록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은 평균적으로 10분에 1개씩 생성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 생성 난이도 조절은 진짜 열쇠의 개수를 조절해서 조절을 하는데요. 즉 가짜 열쇠가 있고 진짜 열쇠가 있고 총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열쇠의 개수를 조절을 하면서 난이도를 조절을 해요. 총 열쇠는 대략적으로 2에 256제곱개의 열쇠가 있는데 이게 10에 77제곱 정도라고 하네요. 공이 한 77개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진짜 열쇠 개수를 조절을 하면서 확률로서 난이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채굴자가 높으면은 진짜 열쇠 개수를 줄여서 난이도를 높이고요. 채굴자가 적으면 진짜 열쇠 개수를 높여서 난이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블록을 생성하는데 10분 정도가 맞춰지도록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 디지털 원장에서 꼭 가져야 할 특징이 기록된 것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누군가가 기존에 있던 거래 내역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변경된 블록부터 최근 블록까지 다시 생성해야 됩니다. 전부 다 다시 생성을 해야 돼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냥 다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채굴자들도 여러 블록들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존의 채굴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성을 해야 이전에 있던 기록들을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블록체인의 기록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블록을 계속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채굴자들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나쁜 사람은 이걸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블록을 생성을 하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채굴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블록을 생성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에서는 가장 긴 체인이 메인 체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것이 올바른 기록들이다라고 여겨지고 채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면은 네, 이전에 있던 기록을 변경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네, 질문 있다고. 네. 저거를 더 사람들이 많이 채굴해서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51%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원래 그냥 선량한 마음의 채굴자들보다 조금 더 많은 채굴자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채굴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체인이 메인 체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51%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생태계라고 하죠. 뭐 채굴자가 뭐 몇 명 없을 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공격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뭐 기술적으로도 되게 힘든 수준인 거죠.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고 어쨌든 대표적인 공격이 이 51% 공격입니다. 여기서 이 개념 때문에 블록 6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만약에 102번 블록에 저의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근데 당장에는 이 거래 내역이 확실하다고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다른 이상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만든 블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제가 제 거래 내역이 들어간 블록 위에 계속 블록이 쌓여요. 그러면은 이거는 메인 체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 블록이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메인 체인이라고 여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확신에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블록 차이가 6개 차이라고 해요. 물론 추후에는 7개 차이가 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6개 차이가 나면은 확실에 가깝다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네,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서명과 작업 증명이 이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여기에는 해시 함수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채굴이라는 것에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해시 함수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네, 해시 함수는 어떤 것들을 집어넣든 간에 같은 길이의 해시 값을 도출하는 어떤 함수예요. 네, 같은 입력값이면은 같은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입력값이면 무조건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입력이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와요. 네, 저희 일반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에서는 비슷한 값을 집어넣으면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해시 함수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결과값을 가지고 입력값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요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학 관련된 기술이 쓰여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특징도 있고요. 네, 이거를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RGB 색깔 코드 아시나요? 그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을 256개의 단위로 나눠서 각각의 코드에 따라 색깔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결국엔 이것도 하나의 코드입니다. 숫자인 거죠. 네, 해시 함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어떤 입력값을 해시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어떤 색깔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인데 원래는 지금 비트코인에 쓰이는 그 해시 함수는 SHA-256이라고 256비트
즉 이런 지금 여기 쓰인 숫자는 16진수인데 16진수의 숫자가 64개 배열되어 있는 64개가 배열되어 있는 값으로 나오는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16비트짜리가 6개, 네, 6바이트짜리 길이의 해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색깔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어떤 붉은색의 색깔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붙였는데 과연 해시 함수에 넣으면은 비슷한 색깔이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 결과값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록된 것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해시 함수를 넣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있던 거래 내역을 누군가가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자, 거래 내역이 변경이 되면 입력값이 변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 블록 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블록 해시라고 있죠. 블록 해시에 6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버전, 이전 블록 해시, 머클 트루, 시간, 난이도 목표, 논스,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전과 관련된 데이터 또는 어쨌든 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 블록에서 가져오는 데이터 또는 어디서부터 뭔가 가져오는 데이터라서 제가 직접 의미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 하나, 논스라는 값만이 변경이 가능한데요. 네. 결국에는 블록을 만드는 원리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블록 해시에 있는 값들을 해시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시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다음 블록에다가 찍어요. 그러면은 이전 블록과 다음 블록은 이 해시 값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 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결국에는 이 값들을 넣어서 어떤 값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값들이 가짜 열쇠 아니면 진짜 열쇠예요. 진짜 열쇠는 정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막에서 열쇠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막에서 이게 가짜 열쇠인지 진짜 열쇠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논스 값을 0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해시 함수에 계속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진짜 열쇠가 나와요. 그거를 채굴이라고 하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래 내역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그 입력값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고, 입력값이 변경된 게 원래 블록에서는 진짜 열쇠였는데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진짜 열쇠가 아니라 가짜 열쇠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시 가짜 열쇠가 되었으니까 진짜 열쇠를 찾기까지 논스를 0부터 1씩 올려가면서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것을 변경하는 것이 되게 힘든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있죠. 기존 채굴자들보다 빠르게 채굴을 해야 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지금까지 네, 비트코인의 원리인 디지털 분산 원장에 대한 특징과 또 거기에 쓰이는 기술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기술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 설명이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기술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원리를 발표한 박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디지털 서명에 적히는 거는 두 개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 기록 그리고 누군가가 채굴했다는 기록. 아니요. 디지털 서명에는 이제는 개인 키와 그 공개 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개인 키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되고 있는 공개 키가 있는데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값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 키가 없이는 절대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러한 해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라는 거를, 제 거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기술입니다. 네. 암호화 중에 네. RSA가 맞나요? 그 방법이? 포린 키하고 네. 프라이빗 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 쪽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전에 찾아본 바로는 이 디지털 서명도 SHA-256 그 해시 함수를 쓴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좀 작업 증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막이랑 열쇠 있는 거기 비유하시는데 한번 네. 그 거기서 사막에서 진짜 열쇠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진짜 열쇠는 그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돼서 누군가 이렇게 해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스 값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해시 함수에 집어넣어야 될 그 내용들 중에서 비트라는 값이 있어요. 여기 난이도 목표라는 그 값이 보이나요? 이게 비트라는 값인데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총 256개의 비트가 있잖아요. 뭐 1비트면은 뭐 0, 2, 뭐 2비트면 4, 3비트면 8,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비트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를 높게 조절하면 높은 수가 나오고요. 낮게 하면 낮은 수가 나와요. 근데 이 논스를 넣어서 똑같이 256비트의 어떤 값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난이도 목표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값을 비트로서 정해요. 근데 그 특정 값보다 낮은 값이 나오면은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열쇠 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10에 이제 공이 77개 정도 있는 숫자 중에서 만약에 여기에 1이 있다면 이 정도 숫자는 뭐 엄청 큰 숫자긴 하지만 비교했을 땐 좀 작은 숫자죠. 여기 있으면 좀 큰 숫자죠. 여기 있으면 거의 완전 가까운 숫자고요. 근데 어떤 숫자를 정해요. 여기 이렇게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숫자보다 좀 낮은 값이 나오면은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낮은 값이 나오면은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값을 나타내는 논스 값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 값,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이 숫자를 높이면은 난이도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숫자를 되게 낮추면은 진짜 열쇠의 개수가 되게 적어지니까 난이도가 확 높아집니다. 이러한 원리로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알고리즘 속에 아마 만약에 그 채굴자들의 채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블록 생성하는 속도가 10분보다 훨씬 더 빠르거나 그러면은 비트가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느려지거나. 그래서 어떤 분기마다 그 비트의 값이 바뀐다고 해요. 그게 아마 4년에 한 번인가? 그 반감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떤 특정 기간까지는 그 난이도가 일정하게 가고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컴퓨터도 좋아져서 블록을 너무 빨리 생성하는데 하면은 난이도를 높여서 다음 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조절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네, 네 질문. 시중에 되게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처럼 정말 비싼 코인도 있고, 네. 근데 시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코인들이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코인은 네. 기술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원리는 똑같이 하고, 그냥 거기에 조그마한 특징을 더 첨가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인이다 하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근데 자체 개발된 것들도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의 원리를 똑같은 원리로서 특징만 조금 다르게 해서 낸 코인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성 자체는 높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역시나 이 생태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생태계가 작으면 뭐 만약에 채굴이 5대밖에 안 돌려지면은 제가 3대만 해킹하거나 아니면 6대를 가져와서 채굴을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그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징이라는 게 뭔가요? 저도 여러 체인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을 통해서 채굴을 하는 그러한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여기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특징을 만든 거죠. 근데 뭐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솔라나라는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트랜잭션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고요. 네, 코스모스 체인은 여러 체인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내세우면서 나온 체인도 있습니다. 네, 꼭 같은 동작 원리로 돌아가지만은 않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네. 채굴이 됐으면 그만큼 보안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채굴의 양보다는 채굴자의 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네. 우선 비트코인은 지금 작업증명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체인들의 대다수는 POS라고 스테이킹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열쇠를 빨리 찾는 사람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반면에, 스테이킹에서는 그 자산을 많이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 블록을 생성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유가 그 생태계에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생태계에 우호적일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